안녕하십니까, 이정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 해석 유형 가이드 관련 기본 이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료 해석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실 텐데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시면서 했으면 좋겠는 사고는 계산이나 분석이 아니라 비교를 통한 해석을 활용한 문제풀이,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자료 해석의 유형은 결국 기준에 대한 해석 방식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자료죠. 표나 그림, 그래프겠지만 그림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그 문제에서는 그림이 우리가 선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고, 내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은 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지에서 요구하는 풀이 방식 또는 선지에서 요구하는 해결 방식이 기본적인 유형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선지를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하게 됩니다. 뭐 분수 비교냐, 증가율이냐, 퍼센트냐, 뭐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해석에서 중요한 사고라고 하는 건 결국 중요한 건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해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99% 정도가 서술어를 크다, 작다, 이상이다, 이하이다 같은 부등호적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60%이다가 아니라 60% 이상이다 라는 표현을 갖는다는 거죠. 해서 여러분은 부등호적 사고를 하기 위해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계산을 통해서 특정한 값을 구해야 된다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비교하기 위한 식을 빠르게 선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수를 비교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분수 비교 연습도 하시고 더하기 연습도 하시고 곱하기 연습도 하시고 하겠지만, 실전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선정되는 것부터가 순서입니다. 지금 내가 비교해야 되는 첫 번째 분수의 분모와 분자, 두 번째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사실 여러분이 계산보다 우선적으로 평가하셔야 되는 자가진당 영역이에요. 이게 먼저 되어서 선정했어, 그러면 비교해야지 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열심히 연습했는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올바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앞에서 분수에 대한 예시를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수적 메커니즘은 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통계 자료들은 유리수예요. 그렇죠? 소수점이 이렇게 막 다 나오기도 하지만 전부 분모가 10의 승수인 유리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수에 대한 이해로 사고를 해주시는 게 훨씬 명확합니다. 퍼센트에 대한 사고는 사실 백분율이다 라는 표현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퍼센트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형태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기본적으로 분수, 수로서의 분수를 이해하고 나서 그걸 분모 분자 쓰기 귀찮으니까 퍼센트화 시켜 또는 소수화 시켜서 표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분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때문에 여러분이 분수에 대한 초점을 좀 확실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비교의 파트에서 좀 다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분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옛날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자, 분수는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집니다. 분모가 증가하면 분수는 작아지고 분자가 증가하면 분수는 커져요. 문제는 둘 다 같이 증가할 때에 대한 부분이겠죠.
분모가 커진 양이 분자가 커진 양과 비교되는 게 아니라 분모가 커진 정도와 분자가 커진 정도가 비교 기준이 되죠. 분자가 커진 정도가 더 크다면 분수는 커지고, 분모가 커진 정도가 분자가 커진 정도보다 더 크다면 분수는 작아집니다. 두 개의 분수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분모의 증가 정도와 분자의 증가 정도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통분이에요. 교육 과정이 달라져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울 수도 있고 6학년 때 배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통분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8분의 5와 4분의 3을 비교해야 해요. 자,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도 기본적으로 분수의 비교를 할 때 분모가 같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통분 과정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통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분모의 값을 같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같은 값을 곱한단 말이에요. 같은 값을 곱하더라도 얘는 약분된 것에 불과하니까 값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모를 다른 한 분수와 같게 만들어주면 분자의 크기가 큰 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값인 4분의 3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통분의 개념이 의미하는 건 한쪽의 분모나 분자를 같게 만들어줘라가 아니라 분모의 증가율이 0일 때 분자의 증가율이, 일로 갑시다. 분자의 증가율이 양수다. 분자가 증가한 정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분수 비교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메커니즘은 증가율 배율이라는 거예요. 8분의 5와 4분의 3을 다시 비교를 해보면 분모에서 증가율이 100% 내지는 배율이 2배인 상태인데 분자는 2배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모 증가율이 더 크죠. 따라서 이리로 가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분수는 4분의 3이 더 커요. 라는 식의 사고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분수 비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대차대소라고 하는 건 분수 개수가 더 많아졌을 때, 지금이 한 자리 가볍게 보기 위해서 한 자리 숫자로 했지만 분모가 3개, 분모나 분자가 이제 3개, 4개 숫자로 이루어진 상황에선 큰 애에서 작은 애를 뺀 값,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나온 결과와 기존에 작았던 분수와 비교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닌 게 결국 이 차이 값은 우리가 증가율을 보기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겠죠. 여기서도 4를 뺀다라고 하는 건, 3을 뺀다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증가한 양을 잡아준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수 비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증가율과 배율을 바탕으로 그 변화 양상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모 분자 간의 증가율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지들을 처리하게 될 텐데, 그럼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료로서 표와 그림이 주어지게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내가 선지를 보면서 확인하게 될 거니까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제목입니다. 표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개의 자료만 주어져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2개의 자료 이상이 주어졌을 때 선지가 A는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버려요.
지금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게 표 1이냐, 표 2냐를 선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가 표 제목이라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이 표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행 제목과 열 제목을 확인해서 선지가 어떤 표에 어느 위치에서 식을 구성하겠구나 라는 식 선정 기준으로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식 선정 기준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이 나에게 도구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서 표 1이 표 2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선지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표현이 표 2의 5번째 행에서 확인돼. 그러니까 분수가 어떻게 세워져. 그러니까 비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라고 하는 순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내가 체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표 제목, 행 제목, 열 제목, 그리고 각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주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 또는 식의 형태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확인하고 선지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차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차트에서도 그림 제목, 그리고 축별 변수, 행 제목과 열 제목과 같은 축별 변수, 그리고 나서 범례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기억 선지에서 얘기하는 2010년의 정부지원금은 그림에서 다뤄졌는데 그게 2010년에 얼마였지? 얼마네? 그러면 분모가 얼마네? 라는 사고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지로서의 보고서가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해서 찾아가기 위한 지표들을 기준해서 선정을 해 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선지 파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첫 번째 유형이 분수 비교입니다. 자, 분수 비교는 이런 순서로 해주셔야 여러분이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뭐 이런 식의 숫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볼까요? 일단 편하게 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분모와 분자의 증감 방향을 판단을 해주세요. 자, 보시면 1위로 커지고 1위로는 작아져요. 그럼 분모 커지고 분자 작아지니까 여기는 무조건 작아지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분모와 분자의 증감 방향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면 넘어가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모와 분자가 모두 증가하는 경우엔 이제부터는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좀 가까운 수로 할까요? 자, 분모와 분자가 모두 증가합니다. 그러면 한쪽의 증가율, 분모나 분자의 한쪽 증가율을 우선적으로 대충 구해 보실게요. 여기는 뭐 한 99, 80, 뭐 한 90 정도 증가했다고 칠게요. 90 정도 증가했으면 20% 조금 넘게 증가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위에 분자는 증가한 건 맞는데 얼마 정도 증가합니까? 100 정도 증가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100은 아니지만 대충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00 정도 증가했다라는 건 이 20%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거죠. 30%도 넘게 증가했는데 정확하게 분자 증가율이 얼마고 정확하게 분모 증가율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분자 증가율은 분모 증가율보다 더 커. 그러니까 분자 증가율이 더 크니까 왼쪽에 있는 수가 더 커. 라는 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한쪽의 증가율을 지금처럼 20 몇 %가 아니라 20%보단 커. 그리고 그 상대에 놓여 있는 애들도 20% 기준보다는 훨씬 큰데 30도 넘는데 라는 식으로 가볍게 처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빠르게 처리를 해주지 못하면 이 뒤에 있는 얘기들 혹시나 모를 디테일한 애들이 무서워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걸 빠르게 해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도 이제는 가정을 할게요. 일일이 숫자를 세우긴 어려우니까. 여기도 20 몇 %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러면 20%짜리가 같네. 그러면 25% 이상인지 25% 이하인지 그래서 몇 % 정도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같을 때에나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라고 하는 거죠. 민간 경영자 문제나 향후에 이제 뭐 도입될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7급이 언제 같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5급에서는 이런 얘기로 넘어가는 경우 1% 단위까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시험당 3개 선지 미만이에요. 3개 선지 이하예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디테일해진 계산이 필요할까 봐 계산의 영역을 늘리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그 한두 개 선지 정도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위에서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수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뒤에도 식과 관련된 얘기를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식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식을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식을 세우지 않았더니 비교 또는 계산하는 데 실수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식을 세우는 것부터가 우선입니다. 내가 왜 실수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실수를 줄이든 틀린 걸 줄이든 할 거 아닙니까? 식을 세우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고 내가 익숙해져 있고 완벽하다면 생략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 때 분수를 세우게 되냐? 선지 내에서 뭐뭐당, 뭐뭐에 대해, 뭐뭐에 비해, 뭐뭐 대비라는 표현들이 제시가 되면 A당 B, A에 비해 B가 차지하는 비중, A 대비 B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표현들로 제시된 주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수를 세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나 평균 같은 표현들도 여러분이 분수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 수, 인구분의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가 분수가 되겠고 평균 1인당이라고 하면 인구당, 인원당, 뭐 점수, 뭐 과목당 점수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분수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A는 B보다 크다와 같은 단일 분수 비교가 이루어지면 분수식을 세워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 뭐 2010년도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연도에서 2010년이 가장 큰가에 대한 얘기, 매년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년 여러 개의 분수들을 비교하는 형태가 되셔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내가 비교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2010년이 뭐 분수값이 3배가 넘는데 나머지도 3배가 넘나? 라고 하는 정수배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얘도 3배 넘네? 그럼 얘네 두 개는 단일 비교 처리해서 분수 비교해봐야겠다 라는 식에 대한 단계적인 메커니즘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증가율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수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증가율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증가율 문제가 직접 제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가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가율 비중이 높을수록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가율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증가율이 의미하는 건 뭐냐? 증가하는 양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전년 대비 2017년의 판매량 증가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모에 2016년 판매량을 두고 전년 대비니까 2016년 판매량을 두고 2017년 판매량 증가량을 분자에 두면 되겠습니다. 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증가율이라는 게 표기가 되고, 그런 증가율이 다른 표현과 이제 헷갈리거나 활용하게 되는 표현들은 감소율을 물어보거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경우에도 증가율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사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증가량을 물어보거나 증가폭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분자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지 분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가량, 증가폭은 증가율과 반드시 비교가 되어야 해요. 해서 비중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분자 값을 물어보는 거냐라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증가율을 다루는 문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증가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문제 형태가 있겠고, 증가율이 아니라 감소율을 물어보는 형태가 있겠고, 증가율을 주고 전년도의 값을 물어보는 형태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증가율을 직접 비교하는 형태를 물어보는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작업해야 되느냐. 당연히 증가율을 우리가 구해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증가율을 구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빼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이 늘어나는 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년 대비 2016년의 증가율은 2015년에 2016 빼기 2015일 겁니다. 그리고 2017년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겠죠. 2016분의 2017 빼기 2016일 거예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2015분의 2016 빼기 1이겠죠. 2015분의 2015. 얘가 얘기하는 것도 2016분의 2017 빼기 1이겠습니다. 양변이 똑같이 1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워지고 결국 2015분의 2016 그리고 2016분의 2017이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가율이라고 해서 내가 복잡하게 다 빼는 과정을 처리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증가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전년 대비 현재량, 전년 대비 현재량을 비교하는 분수 비교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가율을 물어보고 있다고 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빼기 메커니즘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난이도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게 풀 필요는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수 비교 처리하듯이 처리를 해주셔야 훨씬 더 수월할 거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제가 감소율과 변화율이 증가율의 비교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소율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감소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양이 차지하는 비중이겠죠. 그러면은 전년도의 감소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2015년에 100톤이었고 2016년에 70톤이라고 한다면 전년 대비 2016년의 감소율은 100을 기준으로 100 빼기 70이라서 30%가 될 거예요.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100%에서 잔여율을 빼고 남은 값이라는 거죠. 2015년은 2016년 플러스 감소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2016년의 감소율을 직접 구하지 않고 그냥 잔여율, 현재 보여지고 있는 남은 값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100에서 70을 뺐더니 30이 감소량이구나 라고 따지기보다는 100에서 남은 게 70이구나 라고 보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냥 잔여율을 전체에서 빼란 얘기입니다. 잔여율이 70%니까 30% 정도가 감소율이겠구나 라고 반대로 해석을 해주시는 형태가 여러분이 감소율을 보시기에 훨씬 더 수월한 얘기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감소율이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100%를 다루고 있는 요소를 알 수 있다면 언제나 적용이 됩니다. 자, A와 B와 C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집합에서 A와 B의 비율을 물어보기 위해 C의 비율이 주어져 있다면
전체에서 C의 비율을 그냥 빼면 돼요. 그러면 A와 B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겠고, 지금은 감소량과 잔여량으로 이루어졌을 때 잔여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감소율을 물어보니까 잔여율을 구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집합이 3개 이상의 요소로 구성이 되더라도 명확하게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2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물어봤을 때 하나를 가리킨다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반대 해석해줘라 라는 것까지만 볼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감소율을 다뤄주는 메커니즘이 활용이 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증가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전년도의 값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건 2014년의 X값, 2014년의 Y값이라는 거예요. A지역,과 B지역 각각에 대해서. 그런데 2014년을 기준으로 증가율이 어떻게 됐더니 2015년은 17,899다. 2015년에 B는 15,856이다. 그래서 2014년에 X와 Y 중에 누가 더 크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형태의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얘가 갖는 의미는 X에 1.2배를 했더니 17,899가 된 거야. 따라서 X는 1.2분의 17,899고 Y는 1.1분의 15,856이야. 이 둘의 분수 비교가 되면 X가 큰지 Y가 큰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 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본형이고 정석이고 이게 식을 활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증가율이 25% 이하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변화된 값에서 증가율을 빼고 이 X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20%를 빼볼게요. 대충 37,899니까 35,000보다 크겠죠. 한 36,000 뺍시다. 그냥 35,000 일단 뺍시다. 3,500을 빼주면 얼마입니까? 17,899에서 3,500을 빼면 14,399죠. 이게 X값은 이것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소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5,856, 그렇죠. 이거 증가율이니까 10%를 빼죠. 그러면은 1,600 뺍시다. 그럼 1,600 빼니까 14,256보단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4,399 또는 그거보다 작아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14,399보다 조금 더 크겠지 라는 형태로 봐주시면 여러분이 이 X와 Y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구체적이지 않게 보더라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X에 20% 되는 양을 더했더니 17,899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자는 거예요. 이번엔 빼보자는 거죠. 원래 5 더하기 2는 7이니까 7에서 2를 빼면 5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수를 더하거나 뺀 거니까 그대로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비중이니까 20% 증가해서 된 거야? 그러면은 20%만큼 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작은 애에서의 20%보다 큰 애에서의 20%가 더 많을 테니까 원래 값보다 좀 작아지겠죠? 조금 작아질 겁니다. 뭐 좀 크더라도 좀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겠지라는 형태로 여러분이 큰 덩어리적인 차원의 해석을 해주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하면 어떻게 하냐, 또는 그렇게 하면 왜곡값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증가율이 25% 이하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100% 증가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100%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X에서 100% 증가해서 17,899가 됐을 때 17,899에서 100%를 빼면 X가 될 거야. 그거보다 좀 크겠지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체가 빠지는 거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2배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비중이 너무 커져 버리면
왜곡값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25% 이하인 경우에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겠지라고 하는 형태로 보시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가 왕왕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활용할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문제가 되겠죠. 자, 퍼센트의 이해를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소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수 문제로서 많이 접근을 하고 활용을 해왔지만 사실 100%가 의미하는 건 백분율이죠. 해서 100개당 비중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분수값이 쓰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처리하는 게 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32.4%는 100개당 비중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100분의 32.4로 이해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퍼센트라고 하는 건 분수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퍼센트라는 기호는 수가 아니라 기호로서의 지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퍼센트가 나오더라도 분수로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 개념은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인 퍼밀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천분율을 얘기하는 거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비교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도 예를 들었던 거지만 이 표현은 시험에서 왕왕 출제가 되죠. 1만 명당 암환자수, 뭐 1000명당 아니면 뭐 토지 만필당 뭐 이런 식에 대한 표현이 제시가 됩니다. 얘도 100개당으로서 얘기를 하는 퍼센트와 같은 개념인 거기 때문에 도출된 분수값에 곱하기 만을 해준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값이 퍼센트가 아니라 명당 제곱킬로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죠. 그런 단위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게 지금 어떤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사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라고 하는 건 결국 분수식을 활용한 형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다뤄지는 유형이 크게 이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수곱을 통해서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닌 이 1%, 2%, 3%, 4% 쭉쭉쭉 50%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정수곱을 통해서 비교하시라는 거고 뭐 5와 10의 배수를 포함한 나머지 퍼센트의 경우에는 정수곱이 아닌 일반적인 분수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체가 제시되고 요소끼리의 비율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10, 20, 25, 33, 50%의 경우에는 그냥 정수곱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257분의 136이 50% 이상인지 확인을 하려면 그냥 얘가 50% 이상인지 계산하지 말고 136에다가 2배 해서 전체인 257보다 크면 50% 이상인 거고 그거보다 작으면 50% 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1%인지 확인하려면 100%, 2%인지 확인하려면 50%, 3%인지 확인하려면 33, 4%인지는 25배 이런 식으로 곱해서 100%가 될 수 있는 구간들로 여러분이 제시가 되었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정수곱을 해서 비교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분수 비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 나머지 퍼센트와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주어진 분수 값을 약분하니 뭐하니 해서 정수랑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분수 비교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분모 87% 증가하고 분자 35 증가해서 80% 언저리 증가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분모 증가율이 크니까 45%에 못 미치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분수 비교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분수 비교가 익숙해지면 결국 100분의 몇이니까 100 대비 몇이니까 분모 증가율 대충 보이고 분자만 몇 퍼센트 정도 80%보다 많이 증가했네, 증가 못했네 라는 기준 대비 퍼센트 비교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 게 퍼센트 문제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80분의 187을 해서 45%보다 큰지 작은지를 계산하시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가 제시되고 있는 전체가 제시되고 그 안에 요소끼리의 비율을 비교하는 경우는 뭐냐?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될 겁니다. 2014년 C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중은 C의 4배 이상이다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더해서 280 플러스 70이니까 나머지는 350, 430분의 350, 그리고 C는 430분의 80. 그러니까 C는 몇 퍼센트고 나머지는 몇 퍼센트니까 4배해서 비교하면 되겠구나 가 아니라 C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중과 C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C가 전체의 5분의 1 이하인지 이상인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C가 차지하는 비중은 430분의 80으로 100분의 20, 5분의 1인 100분의 20과 비교했을 때 분자 4배고 분모 4배 넘으니까 분모 증가율이 더 커서 20%가 안 돼요. 그러면 C는 5분의 1이 안 된단 말이죠. 나머지는 5분의 4가 넘겠죠. 그래야 전체가 구성이 되니까. 따라서 C에 비해 4배 이상 더 큰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소끼리의 비율이 요소의 합과의 비율이 나머지와 비교되는 상황을 일일이 다 계산해서 볼 필요 없다. 비교 대상과 전체만 비교를 해줘도 전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식비교예요. 식비교는 기본적으로 곱셈이 활용됩니다. 곱셈만 활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자, 식의 종류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있겠고, 그리고 플러스가 반영된 곱셈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곱셈 비교라고 하는 건 결국 분수 비교와 같은 메커니즘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분수 증가율, 분모 증가율, 분자 증가율 막 얘기를 해왔지만 기본적인 분수식을 놓고 봤을 때 A는 B분의 C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게 바뀌면 B는 A분의 C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분자인 C를 물어보게 되면 A 곱하기 B의 곱셈식으로 물어봐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구 밀도는 면적분의 인구 수가 되겠죠. 자, 인구 밀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면적이랑 인구 수를 주고 분수 비교를 하면 될 겁니다. 면적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항에서 밀도를 가지고 인구수와 분수 비교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인구수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밀도 곱하기 면적이라고 하는 곱셈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분수 비교 메커니즘이나 곱셈 비교 메커니즘이나 방식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증가율 비교하라는 거예요. 왜? 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식이 같은데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서 연습을 해왔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곱셈 비교를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지금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이 빠르게 식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식의 요소가 뭐고 물어보고 있는 게 분자구나, 분모구나 라는 걸 바탕으로 빠르게 식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식을 세워서 곱셈 비교를 증가율을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봤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런 곱셈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인수가 될 텐데, 인수의 개수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50 곱하기 75와 25 곱하기 36 곱하기 3이 비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경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인수의 개수를 3개로 늘리거나 아니면 얘를 2개로 줄이거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가율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2개의 증가율 간의 크기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2개로 줄이시는 경우는
가능해요. 그래서 3개로 늘리기보다는 인수를 2개로 줄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인수가 똑같이 3개 이상인 경우에도 자, 인수가 똑같이 3개 이상인 경우에도 여러분이 인수를 2개로 줄여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 예외적으로 자료 해석 문제에서는 인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상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고, 이렇게 봅시다. 자, 지금 같은 경우처럼 여기 2배 되고 여기 2배가 돼버려요. 해서 상쇄가 되죠. 결국 얘가 크니까 위에 게 더 크네 라는 식으로 인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쇄가 되는 형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수를 2개로 우선 줄이기보다는 상쇄가 가능한지 여러분이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상쇄 과정이 복잡한데 그냥 인수 2개로 줄여서 곱셈 비교하면 되겠다 라는 식의 단계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주에서의 식을 구성하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각주에서 이런 식이 주어질 거예요. 보통 인구 밀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단위만 던져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흔하게 접하지 못할 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정도만 빠르게 확인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플러스가 반영되는 요소 비교 식이에요. 자, 요소 비교라고 하는 건 합이 반영된 곱셈 식이 비교가 되는 상태입니다. 가나다식의 지금 공통점은 A, C, E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각각의 요소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합의 식들이 비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건 식을 세우는 거겠죠. 다가 이런 식이야 라고 해서 식을 문제에서 써주진 않아요. 가중치가 나뉘어져 있는 표가 존재할 거고, B, D, F가 가나다별로 존재하는 표나 그림이 따로 존재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발췌해서 이런 식을 빠르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직접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계산을 하면 안 되는지 라고 하는 건, 식을 적기 쉽게 이런 식으로 나열하기 좋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빠르게 식을 옮겨 적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산해서 풀면 안 되냐? 숫자가 복잡하지 않으면 계산해도 돼요. 근데 5급 공채 수준의 문제에서 그냥 계산해서 문제 풀고 넘어가게 할 만할 정도로 간단한 식이 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빠르게 세워서 비교하는 형태로 넘어가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면 여러분이 같은 가중치끼리 차이값을 인수분해처럼 비교하시면 되겠죠. 가와 나는 빨리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뭐 A 곱하기 B가 뭐 3만큼 더 크다. 얘는 C 곱하기 2만큼 더 크다. 얘는 2 곱하기 5만큼 더 크다. 근데 얘가 이제 10%고 20%고 30%다. 그러면은 여긴 0.3 큰데 여긴 0.4 크고 여긴 1.5 크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더 크다라는 식으로 차이값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가볍게 볼 수 있냐 아니면 계산 일일이 해서 보냐라는 부분으로 영향 요소가 다르게 미쳐지니까 여러분이 요소 비교 파트를 반드시 잘 활용할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강화된 유형이니까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는 유형들이니까 가볍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가볍게 체크해두고 뭐 한두 개 정도 해마다 한두 개 정도씩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 골라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고서가 제시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보고서에 보고서에서 활용된 자료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시가 되기도 하고, 다음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음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일치하지 않는 자료는 이라고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제시되고 있는 첫 번째 유형인 활용, 이용, 사용 유형은 요즘은 많이 안 나와요.
민간 경력자 시험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해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는 거 알아두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선지의 제목을 보고 선지의 제목 자체가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얘기인지 구성 가능한 얘기인지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부합 일치는 데이터의 일치 여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제목, 열제목을 통해서 주어진 자료에 행제목, 열제목을 통해서 해당 선지에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합 일치 파트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입니다.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자료의 구성 가능성만 보는 건 활용, 이용, 사용이라는 거고. 그런데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되냐? 얘는 여전히 자료의 구성 여부만 보시면 돼요. 보고서에서 뭐 이렇게 뭐 2015년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뭐 35%다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데이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2015년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주어진 자료에서 구성 가능하냐 구성 가지 않냐만 보는 거지, 이게 뭐 35%인지 40%인지 이런 데이터 일치 여부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활용, 사용, 이용처럼 가볍게 주어 중심으로 구성 가능한지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짝짓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만 이렇게 제시가 될 텐데 이 조건들이 뭐 2016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것은 A다, 이런 식으로 한계를 가리키는 문장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찾아서 뭐가 A구나 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가리키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런데 조건 어디에도 한계를 명확하게 가리키는 문장이 없는 경우에는 2016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건 뭐 한국 기업과 나라 기업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 요소를 이 조건에서는 하나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조건들도 마찬가지라고 칠게요. 다른 조건에서는 나라 기업과 뭐 민국 기업이다. 다른 조건에서는 뭐 민국 기업과 뭐 합격 기업과 뭐 시대 기업이다. 뭐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교집합을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나라 기업이 어딘지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세 번째 조건하고 일치하는 애를 통해서 민국 기업도 찾고 한국 기업도 찾을 수 있겠구나. 나머지는 선지에서 제시되고 있는 애들로 빠르게 구분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 순서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가 어떤 건지 교집합을 바탕으로 아니면 선지를 바탕으로 내가 어디에는 최소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확인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확인해야 되는 조건을 골라내는 순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문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A는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다. 30억 원 이상인 것은 A다. 두 가지로 보여질 수 있겠죠. 둘 다 한 가지 기업을 A가 어딘지 가리키는 거 아니야? 자, 밑에 있는 문장은 30억 원 이상이 넘는 건 A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은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건 A가 있긴 한데 B도 넘을 수도 있고 C도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서 이런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얘를 먼저 확인해서 A가 어딘지 먼저 선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문장처럼 정확하게 하나를 지칭할 수 있는 문장을 선정하고 활용하실 때 여러분이 한 개짜리 문장이 있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봐야겠네 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고서 문제와 달리 자료로는 표가 주어지고 선지로는 그래프가 주어져서 해당 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계산 자체가 필요한 경우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표 차트 전환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뒤로 넘기면 안 되냐? 연습을 어느 정도 해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간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이 좀 뒤로 넘기실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께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다 푸시는 게 목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효율화를 시키는 게 우선인데 효율화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좀 재고해 볼 수 있다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구성 가능한가예요. 아까 우리가 보고서 문제에서 활용, 사용, 이용 얘기 다뤘을 때 했던 말씀 그대로 드리는 건데 일단은 해당 자료에 해당 선지가 해당 자료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얘기니까 그 안에 데이터가 뽑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일단 얘가 뽑아내질 수 있는 얘기여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데이터 일치 확인 안 하고 구성 가능성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들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비중이 3.5 대 6.5 정도가 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쏠린단 말이죠. 구성은 돼요. 이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구성되는구나 여도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해당 제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들이 맞게 제시가 되었구나 또는 맞게 계산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단계 구성 가능한지 제목을 바탕으로 구성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자체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구나 데이터의 정확한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성 여부를 확인하는 건 앞에서 문제 보는 법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죠. 그림의 제목 확인하셔야 되겠고 전체 단위, 그다음 축별 번수 및 단위, 그리고 범례가 이 자료를 통해서 구성 가능한 애들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일치 여부를 보실 때에도 데이터마다 값이 적혀 있어서 2008년도는 32.4, 2009년도는 48.7 이러면은 거기에 가까운 값인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값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보다 큰지 아니면 B보다 작은지 라는 식으로 부등호적인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원차트가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원차트는 구성비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많아질 수 있어서 많이들 불편해하고 그래서 선지 내에서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동의해요. 원차트를 가장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개, 3개가 원차트가 나와서 확인을 해야 한다면 일단 저는 구성되어 있는 값 중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면 합이 100% 근처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합이 100%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주어지는 문제에선 대부분 합이 100%가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죠. 가장 작은 것의 구성비를 먼저 따져요. 이를테면 한 11%라든가 5.3%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장 작게 제시가 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 먼저 구성비가 근처 값에 구성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그 작은 것과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비례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 여러분이 구하시는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계산을 많이 하게 해서 시간을, 난이도를 조절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그럴 일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좀 수학적으로 알아두실 필요의 개념은 최소값입니다. 문제에서 선지에서 적어도 아니면 반드시 몇 이상이다, 최소한 몇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상 내지는 적어도 라는 얘기가 쓰이면 아, 최소값을 묻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집합과 A와 B는 A이면서 동시에 B인 것은 적어도 몇 개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러한 교집합을 활용한 문제와 공식이 일치해요. A와 B를 각각 더하고 이를테면 A가 327이고 B가 136일 때 지금은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만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가 350이면 최소 몇 개가 겹치겠냐라는 걸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두 개 더해 보시면 463이에요. 463에서 전체 350을 빼면 113이죠. 따라서 전체 350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에서 A가 327개고 B가 136개라고 하면 A와 B는 적어도 최소한 113개는 겹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B가 포함되는 경우가 최대한 겹치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작은 집합의 전체 개수를 가리킨다까지 여러분이 최소값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최소값 문제는 여러분이 기출해설 보시면 한 번씩 다뤄드리게 되니까 그때 어떤 표현이 최소값이 다뤄지는 게 맞구나, 그래서 내가 계산한 식이 맞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사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균에서 물어보는 건 정확하게 평균이 97.4점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보다는 A집합과 B집합 중에 누구의 평균이 더 크냐, 아니면 평균이 97.4점이냐가 아니라 95점 이상이냐,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평균을 97.4점이냐 정확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료 해석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거죠. 1% 이하예요. 1% 이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100개 중 한 문제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평균이 몇 점인지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뒤로 밀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평균이 큰가를 물어보는 상황에서 평균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평균은 계급의 수분의 총합이죠. 총합을 계급의 수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A집합도 계급이 4개고 B집합도 계급이 4개라면 분모가 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분자인 총합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분자도 총합이니까 이런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합의 식인 요소 비교로 각각의 가중치가 같은 애들끼리 차이값만 비교해도 누구의 평균이 더 큰지는 충분히 확인될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계급의 수가 대부분 같고 계급의 수가 같다면 이런 요소 비교를 처리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평균에서의 접근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평균이 몇 점 이상인지를 물어보게 되면 뭐 90점 이상이다라고 물어보면 그냥 90점을 가평균으로 두고 편차의 합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를 바탕으로 90보단 커 또는 90보단 작아 라는 식에 대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평균이 몇 점인지 물어보게 되면 그때는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바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중평균입니다. 평균은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산술평균과
가중평균이 그것이겠죠. 산술평균은 내가 다루고자 하는, 내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집단의 가중치가 같은 겁니다. 해서 남자 평균이 50점이고 여자 평균이 70점이면 전체 평균은 60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중평균과 같은 상황은 서로의 가중치가 다른 상황입니다. 동일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남자가 더 많으면 둘을 1대1로 나눠준 60에서 남자 쪽으로 쏠리게 될 거고, 즉 60 미만이 될 거고, 여자가 더 많다면 60을 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가중평균으로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중치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고를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방금 예로 든 남자와 여자처럼 남학생 시험 점수와 여학생 시험 점수와 관련된 예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두 요소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 해당 평균이 남학생이나 여학생 또는 뭐 한국인과 일본인 이런 것처럼 두 개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누구의 가중치가 더 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일반 학생 점수가 50점, 2반 학생 점수가 60점, 3반 학생 점수가 70점일 때 전체 평균이 55점이야 까지 나오면 1, 2, 3반 중에 누가 더 큰지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일반 학생이 30명이고 2반 학생이 뭐 100명이고 3반 학생이 1명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수의 범위를 여러분이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 요소로 만들어 주면서 가중치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중평균 문제를 확장해서 다뤄줄 수가 있겠습니다.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작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구분하시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해석에서 다뤄지는 개념이나 접근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뭐 1시간 동안 모든 것들이 당연히 완벽하게 전달될 수는 없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기출 해설 통해서 문제 푸는 과정들 살짝 엿보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 유형 가이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